여러분, 2003년 어느 가을날 경기도 안양의 한 공장 앞 노조원들이 파업 현수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6일간의 긴 파업이 끝났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겼어. 위로금도 더 받아냈잖아. 그래, 40년 된 공장인데 설마 진짜 닫겠어?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10월 31일 공장 정문에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완전 폐쇄, 60명의 노동자 전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 자리에는 공장 대신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삼덕공원, 300억 원대 가치의 땅이 안양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죠. 공장은 사라졌고 회사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60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재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노사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삼덕재지 파업 사태를 통해 중소기업 노사 갈등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조가 잘못했다 또는 회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사 신뢰가 무너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왜 더 신중해야 하는지 함께 보시죠. 이야기는 196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덕재지가 경기도 안양에 자리를 잡은 해죠. 제지업, 그러니까 종이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양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삼덕재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평생 직장이었고 안양 지역 사회에서는 중요한 기업이었죠. 특별히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소기업. 하지만 직원들과 가족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자,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그때, 중소기업인 삼덕재지도 당연히 위기였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60명 전원이 실직입니다. 이때 노조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상여금을 전액 포기했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각종 복지 혜택도 동결했죠. 계산해보니 한 명당 약 1,000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 경영이 정상화됐습니다. 노사 신뢰관계도 견고했죠. 우리가 함께 위기를 넘겼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삼덕재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MF 당시 많은 기업에서 노사가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시기였죠. 삼덕재지도 그런 모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회사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번엔 IMF처럼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삼덕재지 회장의 증언입니다. 3년 전부터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000년경부터 고민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백상지의 경쟁력이 떨어져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다. 백상지가 뭐냐고요? 삼덕재지의 주력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000년대 초반 제지업계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이기기 힘들었죠. 둘째,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펄프 값이 오르면 제지회사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셋째, 대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삼덕재지가 버티기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였어요. 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양 공장의 부지가 약 4,800평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약 300억 원대. 적지 않은 자산이죠. 이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말입니다. 직원들의 직장을 생각하면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 60명의 삶이 걸린 문제니까요. IMF 때 함께 위기를 넘긴 직원들이잖아요. 그렇게 3년을 고민하다가 2003년 7월 11일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공장 이전과 부지 기증을 공식 발표합니다. 안양시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하겠다. 경남으로 사업을 이전하겠다. 이게 회사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노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중순 삼덕재지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합니다. 그동안은 온건한 노선이었는데 민주노총 가입 후 강경투쟁 노선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요? 당시 2000년대 초중반은 민주노총이 세력을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조직화가 강화됐고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이 확산되던 때였어요. 회사는 이전을 발표했고 노조는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두 사건의 타이밍이 최악으로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두 개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회사는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 임금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겹칠 수가 없었어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3년을 고민하다가 이전을 결정했는데 지금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노조 입장에서는요. 회사가 이전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강하게 싸워야겠어. 7월 중순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의 판단은 이랬을 겁니다. 협상으로 해결될 거야. 설마 40년 된 공장을 정말 닫겠어? 하지만 회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이전을 결정했지는데 왜 파업을 하는 거지? 46일.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입니다.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들에서 항의가 쏟아졌죠. 삼덕재지, 납품 못하면 다른 업체 찾겠습니다. 이미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46일 동안 공장이 멈춘 겁니다. 거래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회장의 마음속에서 저울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3년을 고민했지만 직원들을 생각해서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파업이 회장의 결단을 가속화시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파업이 폐쇄의 근본 원인일까요? 아닙니다. 회장도 말했잖아요. 3년 전부터 이전을 검토했다고. 백상지의 경쟁력 저하, 중소제지업의 구조적 어려움,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폐쇄 결정을 촉발하고 가속화한 건 사실입니다. 이미 경영이 어려운 회사에 46일 파업이라는 타격이 추가된 거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회장이 지금 당장 결단해야겠다로 마음을 바꾼 겁니다. 9월 23일 파업이 종료됩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안도했을 겁니다. 위로금도 더 받아냈고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월 31일 공장이 완전히 폐쇄됩니다. 7월 11일 이전 발표 후 불과 3개월 반 만입니다. 회장의 결단이 얼마나 신속했는지 보이시죠? 60명의 노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진짜 다들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미 자물쇠는 채워진 후였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공장은 닫기로 했으니 이제 노동자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정 최저기준보다 훨씬 높은 최대 2,500만 원의 위로금, 여기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퇴직금 외 추가 보상까지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는 거였어요. 왜 회사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직원들에게 미안했을 수도 있고 원만한 마무리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공장 폐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줄이려는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했죠. 하지만 공장 폐쇄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협상은 몇 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경남 이전 준비를 착착 진행했습니다. 거래처들은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노조의 협상 카드는 약해졌습니다. 결국 9월 23일 양측이 합의에 도달합니다. 회사가 추가로 양보해서 위로금을 소폭 올렸고 노조는 공장 폐쇄를 수용했습니다. 파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노조가 파업과 협상으로 얻은 건 뭘까요? 위로금 몇백만 원 추가, 법정 기준보다는 높은 보상이었죠. 하지만 잃은 건 뭘까요? 평생 직장입니다. 안정적인 월급입니다. 60명 모두가 곧 재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2,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40대, 50대 노동자에게 앞으로 10년, 20년 벌 수 있는 임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재취업이 쉽지 않은 나이에 재지업 경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합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2003년 10월 31일 삼덕재지 안양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60명의 노동자가 전원 실직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재취업이 가장 어려운 나이대였죠. 네, 재지업에서만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종이 만드는 기술, 이게 다른 직종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재취업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0대 후반이라고 하면 대부분 거기서 끝입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재지업 20년이라고 하면 우리랑은 안 맞네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임금 수준을 크게 낮춰야 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용직으로 전전했죠. 일부는 자영업에 도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버거웠어요. 가족들도 고통받았습니다. 갑자기 가장의 수입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자녀 교육비는 어떻게 하죠? 대출 상환은요. 가정 불화도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삼덕재지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삼정 펄프 등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도 했고요. 평택과 천안에도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삼덕재지라는 회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안양에는 없을 뿐이죠. 회사는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재기했습니다. 노동자들은요, 인생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있던 그 자리, 2003년 11월 3일 부지 소유권이 안양시로 넘어갔습니다. 약 4,800평, 19,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입니다. 추정 가치로 300억 원대. 회장은 이 땅을 안양시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2009년 4월 22일 그 자리에 삼덕공원이 개장했습니다. 지금도 안양 시민들이 산책하고 쉬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요. 회장의 공식 입장입니다. 공장 땅은 땀 흘려 번 게 아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만 줬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후에도 성균관대에 50억 원 규모를 기부하는 등 기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합니다. 첫째, 진정성 있는 지역 사랑입니다. 300억 원을 실제로 기부했잖아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행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노조와의 갈등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공장 폐쇄와 기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나쁜 사람이 아니다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회장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두 해석 모두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60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금을 받았지만 그걸로 평생을 살 수는 없었죠. 공원은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차근차근 분석해 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전체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0년경 백상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장은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하죠. 3년간 고민합니다. 직원들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지만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2003년 7월 11일 공장 이전과 부지 기증을 공식 발표합니다. 같은 시기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강경 노선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파업이 시작됩니다. 마흔여 서실간 공장이 멈춥니다. 이미 어려운 회사에 추가 타격이 가해집니다. 회장의 결단이 가속화됩니다. 10월 31일 공장이 완전 폐쇄됩니다. 60명 전원 실직입니다. 이 구조에서 핵심은 뭘까요? 파업이 폐쇄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파업이 촉발 요인이 된 건 맞습니다. 이미 기울어가는 배에 파업이라는 파도가 친 거죠. 그럼 노조의 전략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째, 타이밍을 오판했습니다. 회사가 이미 이전을 발표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경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된 공장인데 설마 진짜 닫겠어? 이게 착각이었던 거죠. 둘째, 협상력을 과신했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방식을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대기업은 파업을 해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46일 파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았어요. 셋째, 결과가 불균형적이었습니다. 위로금 협상에는 성공했지만 일자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다가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실을 본 거죠. 그럼 회장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첫째, 단절이 너무 신속했습니다. 3년간 고민했다면서 파업 후 3개월 만에 폐쇄했어요. 노조와 대화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둘째, 노동자 피해 최소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위로금은 제공했지만 재취업 지원은 한계가 있었어요. 60명 전원이 실직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낳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볼까요? 대기업에서는 파업이 일어나면 협상을 합니다. 타협점을 찾죠. 회사가 버틸 여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신용이 무너집니다. 거래처가 떠납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아요.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의 용이성도 다릅니다. 대기업은 공장을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규모가 크고 사회적 책임도 무겁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이전이 쉽습니다. 삼덕재지처럼 경남으로 옮기면 되니까요. 그런데 노동자는 어떨까요? 지역의 뿌리를 받고 살잖아요.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아이들 학교가 있어요. 회사를 따라 경남으로 이사 갈 수 있나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비대칭적입니다. 회사는 다른 지역에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덕재지는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노동자는요, 40대, 50대에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03년 시대적 배경도 중요합니다. IMF 이후 회복 중이었지만 제조업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이 확산되던 시기였고요. 중소제지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중소기업에서 노사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파업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파업의 위험성과 대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해요. 그럼 삼덕재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노사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노조였어요. 1997년 IMF 때는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3년에는 신뢰가 무너지면서 파국을 맞았죠. 누가 먼저 신뢰를 버렸을까요? 회장이 이전 계획을 먼저 발표한 건가요? 노조가 강경 노선으로 바꾼 게 먼저인가요? 솔직히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신뢰가 무너지면 양쪽 다 손해라는 겁니다. 회장은 300억 원대 부지를 포기해야 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둘째, 중소기업의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기업 노조의 방식이 중소기업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파업의 위험성과 대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고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하는 것과 60명짜리 중소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은 46일 파업해도 버티겠지만 삼덕재지는 버티지 못했어요. 셋째, 장기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위로금 몇백만 원 더 받는 것과 평생 직장을 지키는 것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장 눈앞의 성과에 집중하다가 더 큰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노사관계 사례도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위기 때 협력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그 과실을 나눴습니다. 포스코는 상생 협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죠.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제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해서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신뢰입니다. 회사를 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본 거예요. 그럼 노조의 정당한 역할은 뭘까요?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막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요. 이건 노조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현실을 무시한 투쟁은 위험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임금 인상도 복지 개선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노조의 권리 행사는 정당합니다. 네, 회장의 경영 판단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03년 삼덕재지 노조원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파업에 참여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중소기업에서 노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대기업처럼 강하게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접근이 필요할까요? 노사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깨질까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덕재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지금 안양의 삼덕공원을 가보면 아름다운 녹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2009년 개장 이후 안양 시민들의 사랑받는 휴식처가 됐죠. 300억 원대 부지가 시민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공장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녹지만 남았어요. 그곳에서 42년간 종이를 만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60명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때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후회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삼덕재지 사건은 노조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를 비난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건 중소기업에서 노사 신뢰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미 경영이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3년을 고민하던 회장이 결단을 내렸죠. 그런데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46일간 공장이 멈췄어요. 결단이 가속화됐습니다. 그 결과는 노동자들이 더 크게 감당했습니다. 파업이 폐쇄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촉발 요인이 된 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구조 속에서 노사 대립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였지만 특히 노동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노사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례를 통해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반대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노사 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 이야기,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카툰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